저는 그날 다리를 절며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들이라도 저를 받아주지 않을까 마지막 기대를 품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문을 조금만 열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곤란해요. 다음에 오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 그게 제 가슴을 내리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밤늦게 퇴근한 아들에게서도 돌아온 건 차가운 한마디였죠. 엄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냥 내려가세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나구나. 터미널 벤치에 홀로 앉아 삶을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작은 로또 판매점 하나였어요. 1,000원짜리 한 장. 그게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며칠 뒤 TV를 통해 들려온 숫자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결과. 제가 산 그 로또가 1등에 당첨된 겁니다. 무려 25억. 절망하던 제 인생의 기적이 찾아온 순간이었죠.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인생 사연이 시작됩니다. 1960년대였어요. 전쟁의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가난이라는 또 다른 전쟁이 우리 가족을 덮쳤습니다. 아직도 그 시절의 매서운 바람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하얗게 내린 서리를 밟으며 새벽길을 나서던 날들, 빈 쌀독을 보며 한숨 쉬던 밤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그땐 제가 25이었고 청춘 한가운데를 살고 있었으니까요. 젊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좋아질 거라고 믿게 만드는 힘말입니다. 그 시절 저는 제 인생의 반쪽을 만나게 됐습니다. 시끌벅적한 시장통의 작은 구멍가게였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고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가 귀를 때리던 그곳에서 저는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까칠했고 옷도 허름했지만 저를 향한 따뜻한 눈빛 하나로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짧은 눈맞춤이었지만 이상하게 이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울렸달까요? 그 청년은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제 모습을 보면 아무 말 없이 달려와 짐을 들어주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어디선가 나타나 우산을 씌워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그는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화려한 말은 없었지만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소라는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하고 우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에 작은 보금자리를 틀었어요. 지붕은 낡아서 비가 새고 벽은 얇아서 바람이 들어왔지만 우리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아직 삶의 터전이 제대로 자리 잡지도 못했지만 남편은 한결같았어요. 가진 건 없었지만 가족을 향한 마음은 넘쳐 흘렀죠. 남편은 동이 트기 전 집을 나서고 어스름해져야 겨우 돌아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사판 막일, 들판일, 남의 집 심부름. 그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어깨는 굽어지고 무릎은 시커멓게 멍이 들었지만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보 좀 쉬세요. 몸이 상하겠어요 라고 하면 남편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식구 굶길 수 없지요. 고생 끝에 행복이 있어. 그 웃음 하나에 저는 힘든 삶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거친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제 안에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그는 어찌나 좋아하던지 밤새도록 웃기만 했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정말이요? 정말 우리 아이가 오는 거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얼마 뒤 예쁜 딸을 얻고 또 몇 해 지나 듬직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웃음만큼은 우리 집에 가득했어요.
저녁이면 좁은 방에 모여 앉아 아이들 재롱을 보며 하루의 피로를 잊곤 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길던 어느 해 세상은 제게 너무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딸아이를 위해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한가득 뜯어왔던 날이 있었어요. 딸아이가 입맛이 없어 잘 먹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입맛을 돋우라고 정성껏 준비했죠.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돌아온 남편은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의 기침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피로가 누적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쉬면 나아지겠지 했죠. 하지만 열은 내려갈 줄 모르고 숨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남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져 갔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약방 약으로만 버티던 어느 새벽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아이들, 부탁하오.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저는 진짜로 숨이 턱 막혀버렸어요. 목구멍이 조여오면서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워지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옆에서 자던 아이들이 깨어나 아빠, 아빠를 외쳤지만 아빠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20살 딸아이와 갓 성인도 안 된 아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이미 세상을 떠나 가난한 집에서 기대고 기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빈 방에 혼자 남았을 때의 그 막막함이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혼자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내가 무너지면 아이들도 무너지니까요. 장례를 치른 다음 날부터 저는 제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텃밭을 일구고 풀 한 줌씩 뜯어 죽을 끓여 먹이고 시장에 나가 고단한 몸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채소를 다듬고 시장에 나가 하루 종일 서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손발이 터져 피가 나도 아프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겨울이면 동상으로 손가락이 퉁퉁 붓고 여름이면 뙤약볕 아래서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았지만 아이들 배를 채우는 게 제 전부였으니까요. 밤이면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며 내일도 힘내자, 조금만 더 버티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뒷담화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없는 집 애들이 저러고 있으니 어쩌노. 앞날이 뻔하지. 큰딸은 벌써 저 모양이라니 참 딱하네. 시장에서 일하다가 그런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를 닫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일해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어느새 머리엔 흰 서리가 가득 내렸고 허리는 굽었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투성이 얼굴에 늙은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딸은 시집을 갔고 아들은 일을 하겠다며 서울로 떠났습니다. 아이들을 떠나보내던 날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큰 집엔 고요만 남았죠. 밥상에 마주 앉을 가족도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밤이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이불을 덮고 혼자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끔씩 명절이면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딸은 옷가지들을 아들 내외는 도시락을 들고 와서 엄마,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해주면 지난날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죠.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도 어느 순간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몇 달에 한 번이 한 해에 한 번이 되고 어느새 얼굴 보는 것조차 어려워졌어요. 전화를 해도 엄마 바빠서 나중에 통화할게요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아이들이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건 고마운 일이었어요. 저도 그저 견디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다 어느 날 시장 가던 길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밀려왔고 그대로 크게 넘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무릎과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겨우 돌아왔지만 다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망가졌지만 병원비가 없었어요. 약방 약으로 버티며 상처를 싸맸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고름이 차오르고 열이 오르고 밤마다 통증이 심해져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리를 절게 되면서 농사도 시장 일도 할 수 없게 됐죠. 수입이 끊기고 쌀독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서러운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힘이 없었고 밥을 먹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리는 동안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여유 없어요. 끊어요. 말투가 너무 차가워서 한동안 멍하게 수화기만 바라봤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고 제가 전화한 것 자체가 패가 된 것 같았습니다. 끊긴 전화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갔어요.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갈아타며 서울까지 올라간 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집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조금만 열렸고 며느리는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곤란해요. 다음에 오세요. 그리고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파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웃들이 볼까봐 겨우 버티며 서 있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한 아들을 계단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곧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우리도 먹고 살기 벅차요. 그냥 내려가세요.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그래. 엄마가 못난 탓이다. 걱정 말아라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아들이 뒤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넣어주려 했지만 차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돈을 받는 순간 제 인생이 정말 비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 길로 터미널까지 걸어가는데 정말로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리는 아프고 몸은 지치고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터미널 대합실 벤치에 앉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버스가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문득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터미널 한 구석에 로또 판매점 그리고 그 위에 광고판. 로또 1등 당첨금 20억. 딱 1,000원. 주머니를 뒤져보니 동전 몇 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 같았습니다. 어차피 돌아가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인생, 1,000원으로라도 꿈을 사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로또 한 장을 샀어요. 번호는 그냥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그 용지를 손에서 놓지 못할 만큼 간절했어요. 하늘이시여,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며칠 뒤 TV를 보다가 저는 그대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산 번호가 1등에 당첨된 거예요. 25억이었습니다. 화면에 나온 숫자를 보고 손에 든 용지를 보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혀서 한참을 심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한평생 고통만 받던 제게 하늘이 마지막으로 준 선물 같은 느낌이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그동안의 서러움이 터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첨금을 수령하고 곧장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를 신청했습니다. 깨끗한 방과 따뜻한 식사, 친절한 직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깨끗한 방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따뜻한 식사를 세 끼 먹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제게 어르신이라 예의를 갖춰주는 생활. 처음으로 제가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화장도 조금 해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제 모습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몇 년 만에 허겁지겁 찾아왔습니다. 실버타운 로비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두 사람 모두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엄마 여기 좋으시죠? 그들의 얼굴을 보는데 병들었을 때, 넘어졌을 때, 문전박대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목소리, 닫힌 문, 돌아서는 뒷모습. 그 모든 게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외로웠던 이유는 가난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걸. 제가 가진 게 없을 때는 외면하다가 돈이 생기니 웃으며 찾아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이제 우린 왕래 말자. 나는 더 이상 너희 엄마가 아니다. 너희가 필요한 건 엄마가 아니라 돈이잖니.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 말이 미련이 아니라 저를 살리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울며 매달렸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강해져야 했습니다. 지금 저는 늦게나마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짐도 아닌 그저 나로서요. 실버타운에서 만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가끔은 문화센터에서 그림도 그립니다. 홀로 걷는 길이지만 그 길에 꽃이 피도록 저는 제 삶을 가꿔보려 합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에 사들었던 한 장의 로또가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살아도 된다고. 그 사실이 제 남은 인생을 빛나게 만들고 있어요. 사연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제 마음속엔 아직도 한 가지 깨달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름도 가진 것도 기대는 것도 없어 보이던 제 삶의 마지막 순간. 찾아왔던 작은 기적처럼 우리 인생도 언제 어디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